감사합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심화반 13강부터 들어갈 건데요. 기초심화반 13강서부터는 대략 한 12강이나 13강 정도에 걸쳐서 12운성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운명을 풀이하는 여러 개의 툴들이 있어요. 뭐 우리 그림 그릴 때 쓰는 프로그램, 뭐 포토샵, 뭐 영상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뭐 회계 관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처럼 이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생극재화, 막 음양론 이런 거는 아주 필수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12운성은 이것도 일종의 툴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꼭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보통 엑스레이나 청진기는 기본으로 대보는데 MRI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비싸잖아 MRI는. 뭐 또는 뭐 혈액 검사해서 뭐 유전자 검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혈액 검사 안 하는 병원은 나쁜 병원이고 혈액 검사 하는 병원은 좋은 병원이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간단하게 감기 환자 볼 때는 뭐 굳이 MRI, 혈액 검사, 유전병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자, 저는 꼭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일종의 12운성은 그런 어떤 사주 진단 도구 중에 하나, 마치 MRI 같은. 이제 물론 이미지는 MRI는 아주 비싸고 좋은 기계 아니냐. 이 명리학에서 이 12운성은 뭐 MRI 같은 느낌인데 아주 비싸고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천간지지의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잘못되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균 감염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뭐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나? 그 뭐 혈액이 탁해. 뭐 이런 거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나? 그럼 뭐 혈액은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뭐 각종 다른 검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주는 이 12운성법의 적용이 되게 유용하게 사주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어떤 사주에서는 굳이 12운성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뭐 십성론, 뭐 생극재화 뭐 정도만 가지고도 사주의 대략적인 윤곽을 풀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지장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할 때는 이 12운성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거 명리학에서는 그 유행하던 기법들이 있어요. 이 명리학도 시절마다 유행하는 기법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쯤에는 우리나라 명리계, 1990년대, 0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광풍이 불었냐면 사주 명리계에 신강신약론, 이건 이제 억부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이 사주는 신강한가, 신약한가의 진단을 내린 다음에 신강하면은 뭐 재관용신, 신약하면은 인비용신, 그것도 일종의 사주를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고르려고 할 때 주로 뭘 보냐 하면은 A 뿔이냐, A 뿔뿔이냐, 뭐 B 등급이냐, C 등급이냐, 뭐 이런 걸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 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뭐 갈비살이면 돼. 아니야, 나는 스테이크를 해야 되니까 무슨 살이면 돼. 그런 걸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12운성은 마치 사주를 보는 관점에서 꼭 소고기가 안심이냐, 든심이냐, 뭐 요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투뿔이냐, 원뿔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때 보죠. 저 고기 뷔페, 저렴한 고기 뷔페에 가면 투뿔 이런 거 안 따지죠. 저렴한 고기 뷔페에서 투뿔을 쓸 리가 없잖아. 그렇죠? 뭐 수입 소고기를 썼겠지. 근데 이제 뭔가 명품 한우를 좀 사고 싶다. 그럼 이게 수입인가 한우인가, A뿔인가 투뿔. 자, 그런 식으로 좀 정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신강신약론으로도 사주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신강신약론으로 어떻게 사주를 보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하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신강이 아무래도 좀 유리했어.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개천에 있던 뱀장어들이 죄다 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기 주관과 힘이 강하냐 안 가냐 이런 걸 따졌거든. 근데 이제 개천이 이제 다 이제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가지고 다 호수로 이게 한강 도심공원 꾸리지 하니까 이제는 힘이 있어야만 용이 되고 힘이 없으면 용이 안 되는 그런 차별적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몸을 써서 굳은 의지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머리 좋고 환경 괜찮고 스마트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약들이 유리해진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요즘 현대 기법 한 최근 10년 정도에는 사주 볼 때 신강신약을 그닥 얘기하는 경우도 없고 그닥 따지는 경우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책이나 유튜브에서 명리 강의를 들을 때 요즘 신강신약 중화옥부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닥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마다 흐름과 사조가 있습니다. 자, 이 12운성은요 2000년 이전 때의 한국 명리학계에서는요 거의 활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운성법은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좀 많이, 원래 이 12운성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게 된 게 좀 2000년 이후부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2운성법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의 명리학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본의 명리학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1960년, 70년, 80년, 90년대 이럴 때 12운성 보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뭐 십성론 이런 거 안 보고 죄 12운성으로만 사주를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중일 전쟁 당시에, 중일 전쟁이 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던 전쟁이죠.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되게 많이 침탈을 하고 파괴를 했는데, 그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 그 군대가 그 중국의 많은 그 문화 유적 또는 보물, 그 다음에 뭔가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죄 실어다가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중국의 각종 12운성 관련된 이 운명학 고서적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당시 중국의 희귀한 어떤 고서적들과 이 운명학 명리학 관련된 문화가 일본으로 엄청 많이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운명학은 쇠퇴하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후에 중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후에 이제 국공내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 중공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던 좀 명리 좀 한다, 운명을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이 참고로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마약과 아편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운명학이나 명리학도 이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이 전부 대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명리학이 쇠퇴를 하고 대만에서 뭐 학원충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대만의 명리학자들이 이 동양 명리학의 부흥을 이루는데, 이후에 이제 대만 이후에 이 명리학이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이제 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현대 시대에는 한국의 명리학이 거의 이제는 뭐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시대를 만나서 옛날에 100년, 200년에 걸쳐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던 것들이 요즘에는 뭐 5년, 10년 만에, 옛날에 100년, 200년 동안 이루었던 업적들을 5년, 10년 만에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운성론은 그 일본의 명리학자가 많이 연구를 했었고,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집 12운성 관련된 책을 냈고, 이후에 그 책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에서 현대화되고 발전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거 일본에서는 주로 12운성으로 사람의 운세를 다 판단을 한데 우리도 이 방식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 12운성 기법이라는 게 이제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별로 안 배우고요. 이 중급 과정에서 제가 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 대학에서도 이 12운성론은 그냥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깊이 있게 진중하게 연구되는 경우들이 없는데, 아마 제가 4, 5년 전에 2018년, 19년경에 거의 12운성으로 한 100시간 정도, 한 100시간이 아니면 100시간이 아니다. 12운성 강의를 한 20몇 강에서 30몇 강을 해가지고 아마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12운성을 가장 자세하게 해석한 강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한 12운성 강의가 이번에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여 드디어 세 바퀴째 돌고 다시 12운성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교재를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2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운성에 대해. 자, 천간에는 생극재화가 있고 지지에는 주요 작용의 형충해합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간과 지지에는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을 보는 것이 12운성 관계법입니다. 십성론이라는 것은 역할을 공부하는 거예요. 십성론은 역할. 12운성은 음적, 양적인 세기와 강도를 조절합니다. 자, 그럼 오디오가 있다고 해봐요. 오디오. 여기 뭐 턴테이블에 이제 바늘이 돌아가고 있어. 오디오가 있는데 내가 팝송을 들을 것인가, 뽕짝을 들을 것인가, 클래식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건 십성론이에요. 근데 내가 볼륨을 좀 박진감 있게 틀 것인가, 수면 모드로 얌전히 틀 것인가, 아니면 이어폰을 꼽아서 나 혼자 들을 것인가, 대형 스피커에 연결해서 만인들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12운성론이에요. 그러니까 십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뭐 고기를 먹을래, 야채를 먹을래 하는 게 십성론이라면은 12운성은 많이 익혀서 줄까, 덜 익혀서 줄까, 좀 피가 좀 흘리게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뭐 레어, 뭐 웰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고기 주세요, 끝 이랬을 텐데 이게 좀 더 디테일화되니까 많이 구워드릴까요? 살짝 익혀드릴까요? 아주 살짝 익혀드릴까요? 아주 바짝 익혀드릴까요? 라는 그 고기 굽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게 일종의 볼륨 같은 느낌이라고, 레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같은 정관이라도 많이 구운 정관과 살짝 익힌 정관과 살짝 익힌 척만 하는 정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인성도 외향적인 인성과 내향적인 인성, 이어폰 꼽은 인성과 스피커로 광고 내는 인성,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옛날에는 고기 주세요, 야채 주세요, 둘 중 하나였는데 고기를 웰던으로 주세요, 야채를 바짝 튀겨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디테일해진 것, 이것을 이제 12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12운성 책은 한 2페이지로 돼 있는데, 뭐 장생 끝, 뭐 목욕 끝, 뭐 목욕은 야한 거, 뭐 장생은 애기 같은 거, 뭐 이런 설명밖에 없어. 자,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12운성법은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12단계로 특성과 심리를 알려주는 관계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디테일한 운명의 암시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같은 거죠. 자, 12운성으로 알 수 있는 것,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천간의 힘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자, 천간에 뭐 간목이 있는데, 천간에 간목이 있고, 뭐 천간에 을목이 있어. 근데 요 간목의 세기가 뭐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바짝 솟은 나무인지 지금 막 튀어오른 나무지, 근데 지금 오르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빌빌대고 있는지, 아니면 강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지 같은 거예요. 뭐 비유를 한번 해볼까? 우리 동네 내가 아는 친구가 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 그래. 그 친구가 출마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친구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열렬히 그 친구를 지지해, 또는 일부 사람들만 지지해, 또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에 따라서 출마를 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출마를 했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천간은 나 무엇을 했다라고 표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지지에 있는 이 둘의 관계성을 12운성으로 봐가지고 천간이 기운을 제대로 쓸 수 있겠구나, 아니야 저 기운 쓰다가 말겠구나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글자가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역할이 나오고, 12운성이 뭐냐에 따라서 천간에 대한 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령 아들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 아들이 살고 있는 부모 집 환경은 농사 짓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건 역할이죠. 근데 아들은 농사 짓는 집안에서 과학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죠. 걔는 과연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를 봤더니 그 농사 짓는 집안에서는 과학하겠다고 하는 애들을 레벨 3으로 밀어주고 있다. 아니면 레벨 1로 깔고 있다. 레벨 1이면은 과학자 되겠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몰래 해야 돼. 농사 짓는 척 하면서 살짝 과학자를 공부를 해야 돼. 만약에 레벨 1이면 레벨이 낮은 거야. 레벨 4면 4라고 치면 레벨이 제일 높은 거야. 레벨 4면은 저 과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밀어주마. 너는 절대 농사꾼이 되지 말거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편의상
레벨 1, 2, 3,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명리업계에서 따로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제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벨 1, 2, 3, 4라는 식으로 나눈 거예요. 레벨 1은 낮은 거, 레벨 1은 좀 높은 거, 레벨 3은 높은 거, 레벨 4는 많이 높은 거. 그럼 중간 정도 되는 게 레벨 3이나 4, 레벨 2나 3, 얘는 중간. 2나 3은 중간. 4는 양적 기운이 매우 강한 거. 레벨 1은 음적 기운이 매우 강한 거. 제가 지금은 편의상 세기와 강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세기와 강도가 아니고 음적 레벨과 양적 레벨의 차이 같은 거예요. 음적 레벨과 양적 레벨. 이건 차차 얘기를 할게요. 자, 천간의 힘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예. 다음, 천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사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십성이죠. 사실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지지에 있는 글자나 천간에 있는 글자가 갑이냐 을이냐 뭐 사화냐 오화냐 하는 글자 자체의 자의, 글자 자체의 순수한 뜻, 요거예요. 오이는 오이 맛이 나고 피클은 피클 맛이 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역할, 십성이라는 또 특성이 나와요. 십성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이를 어디다 썼느냐, 뭐 얼굴 팩하는 데 썼느냐, 아니면 무슨 뭐 비누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뭐 비빔국수 위에 고명으로 얹었느냐에 따라서 그 오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게 십성적 특성이에요. 다음, 십이운성적 특성은 반드시 천간하고 연계해서 천간에게 어떠한 힘의 레벨을 주고 있는가, 이게 십이운성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주 심리가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글자 자의의 특성과 심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십성의 역할적 특성과 심리가 있고, 세 번째는 십이운성적 특성과 심리가 있다. 결국 이 세 가지 특성 심리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죠. 자, 두 번째, 천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십이운성을 통해서. 세 번째, 간지들의 관계성을 알 수 있다. 요게 십이운성에서 아마 최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우, 저는 십이운성 특성까지 보면 머리 아파요. 난 그냥 저기 가불병정 글자의 특성과 뭐 십성의 특성 정도까지만 그냥 해석할래요. 나 십이운성까지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맞아. 십이운성 특성을 굳이 안 넣어도 돼. 그런데 요 십성론이나 글자 자의론에서 말을 해줄 수 없는데 십이운성론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게 간지들의 관계성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오묘한 관계성을 나타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십이운성을 배우면서 요거를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건데, 요게 어떤 면에서는 십이운성론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주가 있는데 이게 월지고 이게 일지라고 봐요. 월지와 일지가 갑오월 을의일이라고 만약에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주는 갑오라는 사회를 살고 있는 을해라는 나야. 여기가 갑오고 여기가 을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권위주의자. 그럼 자기가 아무리 권위주의자여봤자 뭐 대한민국 자체가 민주적인 사회니까 그럼 민주적인 사회에 약간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 정도가 되겠죠. 근데 북한에서 권위주의자 이러면 어떤 느낌이야?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권위주의자죠. 그런 이게 자유주의 국가의 권위주의자와 공산주의 국가의 권위주의자는 이거 레벨이 달라. 이거 무슨 레벨이죠? 이거 알프스에서 스키 타는 사람과 하와이에서 실내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사람의 차이 정도인 거야.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옛날 몽고족이 말 타는 거하고 농경민족인 중국 한족이 말 타는 거하고는 레벨이 달라. 몽고족들은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말 타고 다니고 그냥 밥도 말에서 먹고 공부도 말에서 하고 걔는 말만 타고 다니는 애들인데, 그 한족들은 어쩌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 말을 타. 당연히 한족 중에 말 잘 타는 사람과 몽고족 중에 말 못 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탈까? 몽고족 중에서 말을 못 타는 사람이 더 잘 탈 거야.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중간 정도 하는 애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 있는 애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 하면 삐까삐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쩌면 특목고 중간 하는 애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갑오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을해라는 뜻이에요. 일단 역할적으로는. 근데
가보라는 사회가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 간목이 오화라는 사회에 올라 있는데 이 오화라는 사회가 을목한테는 장생지야. 장생지라는 거는 무엇의 시작, 무엇의 시초, 무엇의 출발, 무엇의 시작, 아무튼 시작이자 시작. 그러면 간목은 오화라는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무엇을 시작하게 만들어? 을목을 키워. 간목이 을목을 키우는 거야. 그럼 이 사주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십성으로 보자면 간목 겁재가 나한테는 식신이고 간목한테는 상관인 간목이 뭐가 뜨겁고 열정적인 오화적인 재주와 재능을 발휘하여 을목을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이 을목을 키우고 있는 거야.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마을에 스포츠 육성 정책을 막 펼치고 있어. 그 마을에 스포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나이 드신 어른도 중요하지만 새내기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육성의 혜택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다 축구단에 들 수 있고 농구를 칠 수 있고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겠다.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수업을 좀 빼먹어도 학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모습과 같은 거죠. 재주를 부리는 간목의 사회에서 을목은 장생받고 있어. 우쭈쭈 키워지고 있어. 너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 이 간목은 어떤 사람이야? 나를 장생시켜주는 사람이야. 어떻게 장생시켜줘? 재주와 기술과 능력으로 나를 장생시켜주는 사람이야. 이게 식신장생. 이게 간목 입장에서 상관이고 나한테는 식신인데 겁재가 그들의 식신상관으로 나를 장생시켜주는 관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단순 십성론이나 글자 자의론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안 돼요. 12운성론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운성론으로 사주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사주가 좀 더 입체적으로 펼쳐져요. 2D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3D로 이렇게 펼쳐져. 왜냐하면은 보통은 십성론으로만 사주를 보게 될 때에는 내 앞에 겁재가 있으면 세상 좋은 거 겁재가 다 먼저 가져가니까 안 좋은 사회, 나는 누구 뒷공무니만 쫓아가야겠네, 기분 나쁘네, 이런 좀 되게 에고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덜 떨어진 해석이죠. 내 마음 그릇이 요만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런 해석인데 겁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어? 나를 장생시켜주는 환경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겁재를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겁재가 감사한 존재야 나한테는. 또 보통 을목이 간목 보면 이게 등락의 갑인데 간목이 여름 사회를 만들어줬어. 사실 간목한테 여름 사회는요 자기가 곧 죽을 사회예요. 간목이 오화를 만나면 사지거든. 사지는 내 전성기가 이제 다 해서 이제 슬슬 이제 뒷방 늙은이로 갈 준비를 할 준비야. 아니 근데 뭐 사지 가지고 뒷방 늙은이라 그러면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1970년대, 80년대에 산업 역군들이 있었어. 이 산업 역군들이 그 못 살고 가난하던 나라를 갖다가 독일의 간호사, 광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기술자, 그 다음에 베트남에 미군 대신 싸워주러 가고, 그래서 전 세계에 그 피땀을 흘려가면서 70년대, 80년대 산업 역군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어. 그 혜택을 누가 누려? 다음 세대가 누려. 그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굳이 외국에 가서 총 쏠 일 없고 외국에 가서 광부로 일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사의 사막에서 배수로를 짓거나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정이 다 대한민국을 살만한 사회가 된 거야. 물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나름대로 고뇌가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지. 근데 정작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산업역군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노인이 돼버렸어. 노인이 돼버린 거야. 노인이 돼버린 거야. 노인이 돼버린 거. 마치 어떤 느낌이죠? 어떤 부대에서 선발대가 그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해.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서 그곳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결국 고지를 점령했는데 돌격대의 대부분은 죽었고 그 우리가 소수 몇 명 살아남은 돌격대 걔네가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후발대. 그 후발대가 그 고지를 편하게 점령해. 우리 선배들이 이곳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펼쳐서